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를 위해 온갖 성심성의를 다하는 방송 저격수다 3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원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술가 백모형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4.11 총선 전중과 저희가 모셨었죠. 곽세현 전 민주통합당 정책부의장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명숙 전 대표한테 아주 심하게 물을 먹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 노가다 하면서 네.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집수리 해주신 분 계셨죠? 네. 아니, 노가다를 하면 아니, 몸수리가 되는 모양이지? 위원장 그 지역구에 꽂아놓은 낙하산 떨어졌죠? 아, 그래도 그분도 열심히 네. 뛰었습니다. 떨어졌죠. 네. 아, 역시 프로 정치에 나와 그분들. 이 계기를 도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뭐 아니, 정치권에 좀 미련도 있으신 것 같고. 아직 제 레코드가 안 깨진 관계로 네. 그래서 약간의 미련은 남지만 이 가정을 돌봐야 될 것 같고 아, 네. 그다음에 이 정치인들에 대한 최대 보복은 정치를 잇는 것입니다. 네. 그 너무 정치판에 어슬렁어슬렁거린다는 게 추잡스러워 보여서 저는 일절 그걸 끊고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네요. 네. 예, 그리고 뭐 몇 달 안 됐는데 완전히 잊혀져서 네. 잊혀진 여인이야. 그런 분이 존재를 하기는 했던 것인가. 네. 임종석. 임종석. 리틀 한명숙으로 사실 부르는. 한명숙보다 임종석한테 숙청을 당했었는데. 네. 임종석이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아까 그게 기록이 안 깨졌다는 거는 민주당 후보로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갔을 때 득표했던 그 득표율이 아직 안 깨졌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밀었던 후보 중에서 뭐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총 저걸 해가지고 제 그 레코드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시고. 어휴, 뭐 어마어마한 몇 표였죠 그때 득표율이? 그때는 이제 서초 가부를 합해가지고 39.74%고 네. 서초 을을 하면 한 42% 정도 됐었습니다. 아, 이거 뭐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와. 맺히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남들은 그냥 42% 정도 얘기하는데 뭐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 대표 요새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설명했었죠. 이 네. 저격수다 관련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아, 조선일보 저기 폄훼 뭐라 사건. 그러지? 하여튼 지금 장원재 자리에 없어요. 네, 이거 제가 또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TV조선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보조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네, 잠깐 요거 들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장원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5월 8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뭐 지난주 설명했지만은 저격수다를 비롯한 팟캐스트 4개가 주장한 것들 중에서 84%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분석 보도. 그래, 저격수다 그 중에서 제일 그중 1위. 네, 1위. 허위 가장 많이 얘기한 1위. 그 고려대 아동훈 교수와 같이 공동 조선일보 사회부가 했던 부분. 제가 그때 지난주 방송하고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정확하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우리가 주장한 50가지의 주장 중에서 22가지가 사실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고 19가지가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으니까 네. 그게 뭔지 자료를 이제 공개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자료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근데 자료는 주겠는데 밖에다 대고 그걸 다시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며 조선일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료를 주는데 그걸 공개할 거냐 그래서 받아보고 황당 무계하면은 우리가 뭐 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저격수다 할 수 있고 뭐 빅뉴스도 있고 보도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공개할까. 구린 게 많은 모양이지 뭐. 조선일보는 자료를 공개하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남북서 나쁜 프로그램이라 그랬으면 그 근거가 되는 걸 특히 공개하셔야지.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지만은 그 고려대 미디어학부 마동훈 교수라는 사람 그 학자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 자료라 그랬거든요. 논문 자료를 공개 못한다는 거는 그냥 이해 못하는. 네, 그건 학자가 둘러대는 소리고 그게 명색의 학자지 저기 뭐야 그 거대 언론사가 이 방향으로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학문적 청부살인자라 그래. 하이어드건인데 마 교수가 만약에 본인이 그런 종류의 그 학문적 청문살인자가 아니라면 마 교수가 직접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지. 당연하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마동훈 교수가 만약에 자료를 안 주시면 마동훈 교수는 학문적 청부살인자입니다.
아 그리고 저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를 해서 개박살을 내면은 이 여기에 그 이 사회적 그 이렇게 레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레벨이 높아갖고 조선일보 이렇게 잘못 지업하면 괜히 손만 들어오죠. 별로 뭐 그렇게 이슈도 안 되더라고. 장원재 자리에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원래 때문에 씹지를 네. 못해 조선일보를. 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목구멍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는 아니 제가 애가 셋인데 네? 조선일보 얘기만 나오면. 아니 저는 뭐 집수리하는 기술이 아유, 있는 것도 아니고 참나. 말이죠. 네. 오직 그냥 떠들어서 먹고 사는 조선일보 이거 그냥 하는데. 여러 번 붙어봤는데 네. 약해. 약해. 자,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관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흥미진진하게 보도록 하고요. 원래 우리가 다루기로 했던 주제는 통합 진보당.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추이가 흘러갈지 이거 한번 논의해 주시죠. 큰 판에서 다루자고 하지 않나 누가? 그렇죠. 뭐 세밀한 아니, 거 뭐. 다루다 보면 세문항을 먼저 다뤄? 물론 난. 아니 일본 속담에 신은 항상 사소한 데 깃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소한 거 다루다 보면 이제 우리가 큰 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글쎄, 근데 검찰 수사 같은 경우가 뭐 맞은 사람이 그 이렇게 수사를 의뢰했으면 몰라도 이 외부에서 뭐 이상한 그 사람이 막 검찰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당을 수사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거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 네. 근데 이게 맞은 사람이 누군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맞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조준호 대표의 비례인데 그 조사위원인데 그 자료 자체가 나는 그 부분 대해서는 좀 당권 판정이 맞는 게. 나 한 명 알아낼 수 있는데 진짜 맞은 사람. 누구요? 그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옥인동 중국 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시위 나와서 밤에 자는 분이 있어. 네. 백도사라고. 아, 그분이 뭐 통합진보당 당원이에요? 저기 도포 입고서 옛날에 그 말하자면 광우병 데모도 나가고 뭐 효순미선도 나가고 어디든지 다 나가시는 어디든지 분이네. 다 네. 나가던 분이야. 근데 요새 이제 딱 필이 이제 그 중국 그게 북한 그 탈북 난민 북송 반대 필이 딱 꽂혀서 매일 나오는데 양반이 엊그저께 가서 통진당 그 당원 사퇴를 하고 통진 당사 앞에서 좀 이렇게 했더니 큰 소리를 해서 이제 여의도 지구대에 잠시 신세를 지시고 네. 돌아오셨죠. 이런 사람은 이제 피해자 아니야 당원으로서. 자, 그럼 지금 네. 근데 지금 오늘 수사 들어간 거는 그 폭력 수사가 아니라 선거 부정 수사. 글쎄 당원이 선거 피해자지. 부정인데 선거 부정을 도대체 어느 주체가 어느 수위에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저질렀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조사위가 조사 진상조사서를 대충 이제 크게만 얘기했고 생산은 덮었거든요. 덮었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놓고 제가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당권과 비당권과 권력 싸움에 지금 자꾸 이용한다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제3자인 국민이 볼 때는 전혀 진실이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밝히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검찰 수사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봤을 때. 아니 그럼 잠깐 그 질문의 방향을 돌려보죠. 지금 한간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유시민 이 정도는 종북이 아니다. 따라서 종북과 비종북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한간에는 심상정을 좀 띄워주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에 글쎄 당에서 뭔 일이 있으면 당이라는 데는 정치를 하는 집단인데 그걸 검찰한테 뭘 의뢰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례고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뭔 일이 벌어지면은 판사 앞에 가서 판결받는 게 많아서 그게 참 후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 정치가 사실은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가능하면 안 가야죠. 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무슨 뭐 정치가 무슨 특별하게 면책을 받는 직업이 아닌데 성역이 아니다. 명백하게 누구든지 이제 이 선거 부정이라는 관련해서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거고 그 고발 내용이 타당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드러났죠. 드러나기는 한 절반 정도는. 근데 이제 세분하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 통진당에 있는 비대위라는 강기갑 위원장 쪽이 하는 일은 이걸 명명백히 박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충 당권파 몇 명 자르고 덮고겠다는 거 명확하죠 그 의도는. 그러면은
검찰 수사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당원들이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걸 갖다 여기서 뭐 니들 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닌데 정당에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간다. 그건 말이 그러니까 돼. 그건 말이 되네. 우리가 낸 돈도 일부 그래, 들어간다. 그래, 네. 그건 말이 네. 된다. 미국 정당에는 국가 보조금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한국은 국가 보조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얘기가 하는 되겠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납득을 하시는 거다. 네. 자, 그럼 이제 통합진보당 어떻게 갑니까? 관심 없는데? 관심 없으시다. 거기는 전혀 다 견적 냈잖아. 정면 충돌이지 뭐. 그리고 양쪽 다 안 나가. 양쪽 다 안 나간다. 폐가 되는 거예요. 정면 충돌론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면 충돌에는 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뭐 저 이렇게 폐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대단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에너지? 아 요즘 뭐 지금 저 주변에서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이번에 아예 저 통진당으로 들어가서 더 큰 진보를 만들어야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뭐 그 저 누구 알만한 사람 중에는 정태인 선배도 그러고 그리고 그 많이 주변에서 정태인 씨, 너무 약골이어서 요번에 조준호 네. 위원장 맞듯이 맞으면 정태인 씨 이 죽을 폭력 텐데. 사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죽어. 거기는 척추 부러지고 다리 내려앉아. 그게 아니라 저 정태인 씨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아예 저 북한 쪽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 조승수 대표의 그 진보 신당까지 같이 이제 해서 이제 니들 목숨 걸고 한번 진보 해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 것 같은데요. 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뭐가?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누가? 그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와 진보신당 지금 했던 분들이 공동위원장하고 네. 또 만들었어요. 또 진보신당 창당위원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의 목표는 이른바 이석기라든지 이런 골수 종북을 제끼고 이 통진당의 이 현재 있는 비당권파와 진보신당 사회당 합쳐가지고 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정당 만든다. 그 말도 나. 네, 지금 그 플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북을 덜어낸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노비 문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노비문서라면은 뭐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평양하고 일종 뭐 은어인데. 평양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래를 했으면 거래의 흔적이 있겠죠. 뭐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서약서를 좀 읽었거나 그러니까 문서로 된 뭐가 있거나. 아니면 네. 돈이 좀 오갔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그래서 그 종북 선골들이 이제 노비 문서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거나 본인 자신이 노비 문서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질서가 깨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옛날에 주사파, 사실은 지금 말하는 사람들 강기갑 뭐 이런 사람 광범위하게 다 주사파지. 민노총도 광의의 주사파다. 광의가 아니라 민노총도 주사파고. 네. 그리고 뭐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뭐 주사파 뭐 실체를 몰라서 그 집 가서 그렇게 놀았나? 네. 다 알면서 가서 놀았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사기관에서 그런 말 쓰잖아. 법률 용어에서 그 정을 알면서도 네. 그 실정을 알면서도 놀았던 사람들이라고 같이. 네.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 나무래 그 밥인데 뭐 만소리. 그래도 다르죠. 일단 저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뭐 있다는 뭐 그 노비 문서라는 게 그 심증은 가지만 그것도 아직 물증으로 나온 물증은 거는 뭐 없는 그렇게 거고. 많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 통진당 사태의 본질이 그동안 이제 저 독재와 싸우면서 운동권 내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용인돼 왔던 그 관습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유시민 대표가 확 들이미니까 거기서 그냥 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고. 도덕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네. 그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가 들이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거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니들이 유시민이 자기 아래 애들 못 챙겨주니까 밑에 친구들이 열받아서 깐 거지. 그러더라도 유시민이 오다 때려서 깠겠어. 오다보다도 지금의 가장 그 핵심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우리가 진보당이 안 지키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저 표를 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까지 천안함도 아까 끽소리도 못하고 광우병에서도 끽소리 못하고 살아. 그 사람들 눈에 무슨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진실이 어디 있어. 그냥 천안함 사태 권력이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천안함 거지. 사태에 대해서도 나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어있지만 뭐 이렇게 내가 명쾌하게 적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조롱할 수는 없지. 유시민이 어떻게 조롱했는데?
뭐라 그랬죠? 그때 천안. 이런 식이요. 야, 그래, 니들 말대로 천안함을 만약에 북한에서 깼다면 너희 빨리 장성부터 다 잘라. 아, 그렇죠. 이 우리 군의 대응책에 문제가 그건 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 그런데 그걸 한다면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죠. 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뭐 어떤 식의 논법이냐면 야, 너 요새도 네 마누라 배냐? 그게 더블 퀘스천이거든. 그렇죠. 얘라 그래도 나쁜 놈 되는 거고. 아니오라 그래도 옛날에 팼단 소리.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뭐냐면 천안함을 북한에서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한 가정법을 성립한다는 건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자, 잠깐 질문을. 아주 악랄한 네. 논리법이야. 자, 요즘에 질문을 살짝 바꿔보죠. 그 사람. 최근에 인터넷에서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김지현 이석기 당선자가 주소를 옮겼죠. 경기도로. 네, 경기도로 출당 당할까 봐. 네. 경기도당으로. 그래서 경기도당은 이제 머릿수가 자기네들이 앞서니까 네. 뭔가 절차를 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김재현 당선자가 옮긴 주소지가 뭐 어마어마한 곳이라면서요. 그 시댁. 그러니까 시댁이니까 남편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 네. 네. 그게 경기도 의왕시에 300평짜리 전원주택이라는데. 아, 300평이 그러면 건평이요? 아니, 대지, 전체 대지가. 대지가 합쳐가지고. 대지가. 근데 네. 이제 또 기자가 찾아갔더라고. 요즘 기자들 참 보면은 사진을 막 찍어왔어요. 근데 네. 우리가 보도가 됐어요, 아니, 지금? 보도 사진 다 나왔어. 사진 다 나 아주 나오고. 화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전원주택 있잖아요. 드라마. 김재현 씨가 부잣집 며느리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남편이 이제 최호연이라고. 남편 최호연 남편이 씨. 최호연 해가지고 나이 차가 한 10살 정도 위고. 거기 또 주사파 핵심 아니야? 주사파 핵심 그 자본주의 연구회에서 그 김일성 찬양 그 팜플렛 돌리다가 그 징역 1년 떨어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남편의 이제 부모님 댁이 이제 워낙 호화팔이고. 아, 대지가 300평에 외제차가 한 3대 정도 들어가 있다. 야, 잔디밭도 쭉 깔려 네, 있고. 뭐 기사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기자가 마이크 뭐. 디드했죠. 마이크 디드해서 뭐 어떠시냐 그랬더니 며느리님이 뭐 자주 오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얘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고. 근데 잠깐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선거 부정이나 뭐 이런 거 주사파 이런 거보다도 오늘 그 전체적인 이슈는 김재현 시대. 트위터에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뭐 좌파고 우파고 이게 오늘 다 쓸어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 며느리가. 근데 사실 경기도 의왕시의 전원주택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경기도 의왕시 전원주택. 아유, 그래도 세나? 대지가 300평에 한 외제차 20억 세대. 20억? 차값에 그러면 15억. 네. 그게 세네 생각보다. 한 500만 원 이상 하겠지. 그 평당 아니고 건물까지 합쳐서 한 20억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아, 그러니까 건물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럴 거예요. 원래 땅값만 하면 한 12억 정도 될 것 그렇게, 같고, 그렇게. 이제 조경순이 뭐냐면 사실은 그런 데는 그게 저 땅도 그게 땅이지만 더 조경순이가 이게 무슨 나무가 커, 나무가. 확실히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벌써 조경수 아, 나오고. 근데 맞아요. 여기는 네. 여기는 프롤레타리아트야. 아마 네. 평생 고쳐본 집 중에 조경수 있는 집은 한 번도 못 고쳐봤어. 그런 건가요? 못 고쳐봤어. 아니, 어쨌거나. 옆 사람 네. 하는 거 봤겠지. 아마 뭐 재산은 그래도 내가 형보다 많을 네. 거야. 보도된 거는 시댁이기 때문에 남편 집이 나왔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김재현 씨 댁도 부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트윗에 썼는데 뭐 트윗에서 저쪽에서 법적 책임 지실 각오하라 또 얘기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대학 때도 그랬는데 운동권 내에서도 부잣집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집끼리 결혼하더라고. 아, 운동권 내부에도? 생각보다 이 크로스를 별로 못 받고 네. 같이 운동을 해도 추노 뭐 그쪽도 그렇고요. 이 지방끼리 남재희 씨가 저기 남재희 씨 따님이 저기 한홍구 씨랑 결혼했지. 근데 한홍구 씨가 아주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네. 교수 아주 큰 출판사집 자제지. 아, 거기가 네. 1X학. 예, 네, 하여튼, 네, 거기. 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철 서신의 김용환. 중국에서 지금 구금 중이라고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아시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단지 이제 제가 86년도 저 서울대 앞에서 서점을 할 적에 네. 이 강철 서신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저 후배들이 많이 찾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이게 뭐냐면 그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느냐라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 너무 이렇게 강한 의지라든지 고난 역경을 이겨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만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연약하고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튼튼해지는데 이제는 너무 그 강한 얘기를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자의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친구들이 잠깐만. 근데 네. 언제 썼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는 소련 소설인데. 강철 서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신이 지금? 이제 강철 서신은 책이 아니야. 팜플렛. 조그만 팜플렛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단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럼 자, 김영환에 대해서 아주 나는 그게 부정적인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정 긍정을 떠나서 그냥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종북지하정당의 역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1956년에 북한에서 그 남로당 출신들 박헌영 포함해서 이거 다 숙청했거든요. 그렇죠. 박헌영이 아마 사형 집행이 55년일 거예요. 뭐 이승엽, 박헌영 그때 다 당했죠. 다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남쪽에 있는 종북지하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숙청이 정당했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 음란성, 정치적 음란성 피약증들이죠. 그렇죠. 정신적 네. 마조지. 그러니까 근데 이 86년에 나온 이 45년 작은 팜플렛이 결론은 잘못됐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해요. 남로당 숙청이 옳았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틀렸느냐?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이었냐. 그래서 그때 강철 소신의 결론은 결론은 이제 그 친구 그 사람은 딱 결론 정해놨지. 미제의 간첩인 게 맞다. 그래서 그러므로 김일성과 같이 일해야 되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래서 북쪽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아니, 지닌 유일한 뭐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갔다. 되는 거지. 근데 왜 전향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거 내가 듣기로는 91년에 잠수령 타고 북한 간 건 평양을 본인도 가서 인정한 거고. 네.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그 고위 간부들한테 수령님이 잘못을 하면 누가 지적합니까? 이거를 물었대요. 그 북한에서는 수령- 감히 물을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거네요. 그거는 신성모독. 그거는 북한 체제의 근본 수령 전체주의 체제 근본 주춧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전향을 결심했대. 그러니까 이미 그때 주머니에 40만 달러 집어넣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남이 잘 안 하는 짓을 이렇게 그 촉이 발달한 촉이 감각이 툭 발달한. 튀어서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면. 아무도 그런 거를 꿈꾸지 않을 때 반잠수정을 타고 평양을 가서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건 나는 그런 꿈을 싫어. 아니 아무튼 아무도 상상을 못할 때 그런 짓을 하고. 아니 상상 많이 했지. 많이 그다음에 하고 다녔지. 그다음에 김일성이 어쨌거나 잘 나갈 때 이거 아니다 해서 돌아서고. 지금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91년도에는 이미 북한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많이 꺾인 건 사실이죠. 많이 꺾였어. 동구권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그 91년도에 가서 소련 해체되는데. 거기 가서 뭐 앞날을 기대하겠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라고 봐야 뭐 될까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갔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뭐냐면 중국이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중 동맹이 있잖아. 북한하고 중국 사이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탈북자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과가 있던 어떤 간에 아무튼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한 20년 뛰어다니는 친구예요. 북한 지하 혁명 운동을 했다. 뭐 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하겠다. 그게 탈북자 인권 운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을 붕괴시키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얌전하게 싸서 내다 추방시켜야 되잖아. 국외 추방을 하는 게 제일 순리적이죠. 맞죠. 네. 그런데 이거를 중국 국가 안전을 위해했다고 잡아넣어서 지금 면회도 안 시키고 그게 국가 안전위해죄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무지하게 세게 걸린 거네. 네. 그래가지고 면회도 안 시키고 한 60일째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국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주변에 친구들이라도 이런 친구들 선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저 운동해서 다치는 사람들 많은데 과거에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면 그냥 참 좀 이렇게 자숙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갖다 그냥 또 가서 뭐 여기 가서 또 일 저지르고 저기 가서 일 저지르는 게. 근데 그거는 본인 팔자인데 뭐.
뭐 적극적으로 만회하는 삶도 그거는 나쁘지 그렇지 않다고 않아요. 보고요. 제가 취재한 정보로는 이 김용환 씨가 현재 임플란트 수술 중이어서 아마 음식 섭취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치료를 빨리 하는 거를 위해서라도 풀려났으면 좋겠다. 네. 이 임플란트는 아니 일단 아니 다시 나이가 잡아내더라고. 들면 일은 해놓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차 국제휴가를 좀 주자. 그렇죠. 아니 그래야지. 그리고 그게 또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덜 성가시지. 괜히 거기서 망가지면 처음부터 다시 이해해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납치돼서 북한 안 끌려가게 다행이지. 아유, 아무튼 굉장히 정말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민주통합당으로 옮겨 붙을 거라는 게 변희재 대표의 예측이었죠. 아 근데 옮겨 붙는 게 아니고 원래 민주통합당은 자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모순점이 있는데 어떤 거죠, 그게? 원래 이 지금 이른바 친노 세력 또 뭐 종북 세력 민주당 자체에 있거든요. 이 자체에 여기서 원래 구민주계 충돌하기 직전 일보 직전인데 통진당이 먼저 이렇게 사단이 나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좀 속도가 빨라진다 뿐이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멀쩡한 데가 지금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이게 별로 멀쩡한 게 아니었다. 맞아, 원래 그 이게 대목에서 우리 저기 우리 민주당 전 정책 부의장이시니까 그- 멀쩡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보다도 먼저 그 공천학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백 명이 그냥 뭐 이렇게 이 학살 빚으로 막 정치적으로 학살당했죠. 그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고. 경선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경선도 안 하고 전략 공천을 내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경선을 했는데 뭐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모바일 경선 그 자체보다도 경선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전략 공천하고 단일 후보 공천으로 해가지고 이 거의 56% 정도를 갖다가 단독 후보를 냈는데 네. 그 단독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그 만든 자료들이 이게 거의 다 신빙성이 없고 여론조사도 안 하고 이런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선을 안 하고 단일 후보를 선정했는데 네. 그 자료 자체가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예, 자료 자체를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그 임종석 밑에 그 저 오갈 데 없어서 계속 저 이 정당에 붙어 있는 그 주사파애들이 지금 당뇨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념 관련해 가지고 쭉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기네들 사람들을 왕창 심었는데 거기에는 뭐 다들 야합이 있겠죠. 뭐 김근태기 이인영 김근태기열도 야합이 저 한몫 먹었고 그다음에 뭐 이해찬 뭐 노무현 뭐 이해찬 문국현 뭐 한명숙을 해서 그쪽에 또 그쪽은 뭐 조를 짜서 연극을 하면서 네. 이해찬이 물 먹은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뒤에서 챙길 전부 건 다 챙겼다. 뒤에서 다 조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초에 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시면서 그 친노 세력들은 패족이라고 다들 이제 본인 입으로 그러고 네, 나갔죠. 그리고 네. 다들 그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 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새로 이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해왔더니 이자들이 그냥 다들 들어와서 자기네들 계획공신이라든지 또는 선배들을 갖다 기회주의자라든지 색깔이 불명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 숙청을 한 겁니다. 패종 얘기를 누가 했죠? 이광재 전 안희정이 했어요. 안희정 근데 충남지사.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니들은 이렇게 니들이 빠져서 어려울 때 그 구해주러 온 사람들이 좋아했더니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몰아놓고 학살을 해놓고 지금 니들 배지 달고 뭐 이렇게 다수파가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콩가루 집안이다. 뒤통수 치는 거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단합을 못한다. 지금 민주당적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고 아니 뭐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 습성을 맞아요. 가진 놈들은 당 자체가 콩가루 당입니다. 이게 힘을 뭉치지 못해요. 대선에서 힘을 뭉치려면은 지금 우리 힘을 이명박 사악한 놈이 있으니까 힘 합치자고 하면은 다들 웃어요. 니들이 더 사악한 새끼들인데. 네. 예? 다수 방송 비적합 용어가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서 니들이 더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흥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번에 또 보니까 역시 그 대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요번 울산에서 벌어진 네. 일들을 보면은 역시 그 저 참 그 권력에는 못 가지만 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힘을 더해온 당원들, 대의원들께서 변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김한길 씨가 1등이고 이해찬 씨가 4등으로 되는 이변이 울산에서? 되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네. 부산 결과 나올 텐데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는 그런 것에 네.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요번에 진짜 느낀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외롭게 돌아가실 적에 우리가 믿을 거는 진보 세력이라든지 친노 자기 세력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최후의 부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밑에서 이 친노라고 하는 새끼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이 네. 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네. 하도 한심해가지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변 대표 입장은 아니 그 어떻습니까? 울산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다 놀란 게 완전 왜냐하면 이변이었어요. 이게 예. 대의원 선거기 때문에 그 이른바 대부분 이렇게 여론조사 사전조사를 별로 안 했어요 언론사에서 그냥 대충 감각으로 울산은 이제 이른바 울산 부산 다 친노의 막 경상도 쪽이니까 이해찬이 압도적 1위 하고 김한길이 한 좀 떨어진 2등 따라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김한길이 이해찬을 더블로 이겼어요 더블로. 이게 무슨 네. 의미냐 이거죠. 더블로 이기고 더군다나 2위가 추미애가 됐다는 게 지금 네. 추미애가 당대표 된다는 소리도 있어. 아, 옛날 당대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임시당 대표? 그거는 저 네. 조그만 꼬마 민주당 이제 때 한 2년 전에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때 추미애 컷오프 사업 됐어요. 컷오프에서 9명도 못 들어갔어요. 컷오프에서. 세상사 아무리 돌고 그런 돈다지만 추미애가 참 지금 2등 네, 한 제기를 얘기는 했습니다. 3등이 누구야 그래서? 3등이 우상호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이해찬이 우상호만 한다 못하게 한 거야? 연대 학생회장 같은 우상호. 그러면 아니 이제 야, 참나. 이게 지금 부산을 거쳐서 전국을 돌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국 돌 거예요. 것도 없고요. 지금 끝나고 부산 나오고 내일이 아마 광주 전남인데 그럼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그러니까 끝나는 광주 게. 전남까지만 이게 되면 똑같은 게 지난 2002년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인재 대학만원의 압도적일 때 노무현 후보가 울산에서 한 번 이긴 다음에 그 다음 광주에서 게임 끝나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돌풍이 시작됐죠. 지금 그 짝이죠 지금 상황이. 아니 그때 이인재를 꺾은 건가? 이인재 꺾을 때. 예. 근데 뭐 이인재 한화가 뭐 쟁쟁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이번 당대표 경선도 지금 대의원 선거는 이 득표가 30%밖에 안 되고 나중에 6월 8일인가 70%가 국민과 당원의 투표예요. 그냥 현장 투표인데 그거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광주 정도 보면 거의 다 끝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거대한 쓰나미가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간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배후에 원탁회의가 있고 원탁회의가 2013년 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2013년이 그거 아니야? 우리 변 대표 잘 알잖아. 그거는 그 백낙청 씨가 주장을 했고 네. 원탁회의의 공식 입장이에요. 2013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12년에 대선 먹고 진보 빅텐트로. 뭐 그냥 남북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연방제. 코리아 연방제로 가자. 그 코리아 연방제는 김선동이나 이쪽 주장이고 네. 거의 제가 볼 때 유사한데 어쨌든 그냥 연방제 남북연합. 남북연합해서 저쪽 김씨체를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다이다이야? 아니 일국가 이체제로 간다. 일국가 이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다이다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하려면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탁회의가 주장한 2013년 체제죠. 자, 2013년 체제와 비교되는 게 87년 체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좀 다른 의미에서 저 87년 체제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좀 데모 좀 조금 했던 입장에서는 87년도에 그래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네.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거기에 이제 지역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이렇게 보수층에서의 지배 구도는 또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체제가 87년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의 두 가지 기본은 하나는 지역 분할이고 또 하나는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 양극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양극화의 힘은
그 이제 지역 구도조차도 이제 또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체제가 나와서 좀 이렇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저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백낙청식 2014년 체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사람이 살만한 새로운 체제는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시한폭탄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시한폭탄이 그 중요한 문제죠. 누구 돈으로 할 거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같이 이제 자원 없이 세계 시장이랑 다이다이 딱 붙어서 돌아가는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또 요동칠 때 이제 이 2014년 체제도 박살나는 게 뭐고 있어요. 이 네. 남한끼리 이 테이블 떠드는 게 무의미한 게 저기 평양이 한번 무너지면은 재정 건전성이고 뭐고 그냥 복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네. 그렇게 아니 보시면 갖다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다가 그게 갖다 아니라 막아야지 뭐. 거기 안에 처음부터 체제가 다시 그거는 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냥 혼자 상상하면 평양 붕괴한다. 어떡할 텐데 그렇죠. 신탁 통치 기간이 우선 선행될 거야. 신탁 통치의 주체는 남쪽이 유엔이 돼야지. 되나요? 아니면 네. 유엔을 빌리더라도 결국은 남쪽이 된다. 그럼 남쪽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기간만 갖고도 안 돼. 저기는 수령 전체주의에 너무 오래 사. 지금 전체주의 전체를 따지면 67년째예요. 그렇죠. 사실 68년째라고 지금. 세계 9대 사이비 종교인가 그렇고. 10대 뭐 9대 네. 들어가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5년쯤 신탁 통치한 다음에 뭐 있겠어. 그 다음에는 복수의 지방자치 분권형? 단계. 네, 네. 근데 그 상태까지도 남쪽과 전면적인 소통, 여행 이런 컨트롤을 풀 수가 없을 거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저- 그러니까 본인의 아무튼 간에 지금 변 예. 대표 말대로 그게 예. 무슨 방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은숟가락 물려주겠다고 날 때부터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식의 복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할 수 그러니까 없는 독일의 통일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통일은 비스마르크가 했고 두 번의 통일은 이제 동독하고 이제 통일이었는데 비스마르크 때의 통일을 할 적에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복지라는 게 별로 없었고 이 노동력으로서 저 동독 지역의 이제 농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갖다가 노동력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그 자본 축적이라든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의 광산이라든지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동독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의 주민들한테 소득 주민의 70%의 그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한테 70%의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에 따라서 돈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의 어떤 시큐리티랄까 안정성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오가는 거는 당분간 막아서 방법이 없어요. 예, 안 그러면 예, 그냥 저기 한강변 따라서 다 텐트천 들어올 거야. 대규모 슬럼화가 이루어질 수 근데 있다. 그게 조건 사실 자체가. 이제 남한의 결국에는 재정의 배분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SOC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OC 투자를. 그치, 사회 간접 자본. 그건 난 그렇게 안 봐. 그 투자라 말이야. 지금 막 비용이 아니라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투자인데 그거는 어쨌든 북한이 남한 헝그리 정신이 재정으로 있어서 들어가야지. 아니요. 그 해외 뭐 자원 조달하고 그러면 남쪽에 지불 보증하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많이 그리고 와요. 그다음에 군비들 들어가지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 시베리아로 그건 가지 그거는- 만주로 가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예, 텐데. 근데 이제 내가 보기 그 문제가 이제 나는 이거 뭐 이런 시나리오 오늘 우리가 통일 시나리오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조명 아래 더운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을 얘기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짧은 판이고 저만 긴 판이고. 그렇죠 서로 말이요. 뭐 땀 완전 흘리자 싸움이야.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그냥 얘기합시다. 옛날에 우리 주사파 나는 주사파 한 적 없지만 주사파 사람들 만나면 주사파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주사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술 먹으면, 제가 옆에서 술 겪어보니까. 먹으면 좀 이거 좀 하죠. 아니 얼마 전에 저기 한번 무슨 모임에 갔다가 한 20명 앞에서 다행히 네. 여자가 없었는데 우통 벗고서 다 나와봐 그랬지. 예, 공개 사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거 혹시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아 그래서 사과를 할 수가 네. 없다. 네, 뭐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치고요. 네. 수사파의 원래 서열이라는 건 평양과 얼마나 가까우냐에서 결정됐잖아요 옛날엔. 그 둘이서 이제 야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기싸움 할 때 야 그러면 요번에 그 방송 요번 북한에서 오는 방송에 요번 주 목요일 날 저기 김소월의 영변 약산의 진달래 8시 반에 읊을 거야. 그저 읊으면은 그런 거는 끈이 확실히 다 끈이 있다는 있잖아요. 증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가오를 먹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뭐 당원이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통진당 사태는 이 잡것들이 종북 잡것 혹은 종북 잡골이 송골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전까지는 감히 눈도 못 마주치던 뭐 그런 정도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들이받는다.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사태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게 이 종북 혹은 친북 성향이 있던 그 대중적 기반이 네. 평양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그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통일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북한 본점, 평양 본점이 무너지고 있다. 아니 솔직히 민노총 그 약간 종북 성향 아니야, 친북 성향 아니야? 솔직히 까고만. 약간의 성향이 있다고 뭐 볼 심하지 수 사실은. 있는 면이 근데 조금 그런 있는 것도, 대중 조직이 그냥 이제 당신들 나가라 마 종북 선거를 보고 니들은 출당해 밖에서 살림 차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양 거부예요. 종북의 평양 거부. 종북의 평양 거부다. 네. 자, 편대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들 내부에서 뭐 평양이니 뭐니를 떠나서 대외적으로 내놓는 통일 대북 정책은 똑같아요. 근데 예. 정치적 이해관계 또 생존 논리에 따라서 싸우다 보면요. 생각은 순식간에 아마 바뀌어요. 이제 상당히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심지어 그럼. 이 민노총뿐이 아니라 심상정, 조승수가 얘기하는 대북정은 또 차이가 없어요. 이석기 쪽이나. 근데 이제 이게 서우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어떻게 밀려나갈지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효과는 이쪽보다도 그러니까 정태인 이제, 씨 같은 사람이 거기 리엔지니어링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지. 그 가능성 보니까. 이 정도 되는 데가 오른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민주당의 오른쪽화는 새누리당보다 더 오른쪽 갈 수도 있어요. 하다가 민주당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남경필이 뭐라고 거대한 중도에 받아. 나 그거 보고서 야 이 사람아 왜 막차 타냐? 그분은 항상 반박자가 늦어. 반박자에서 막차 오렌지 아니야? 중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중앙 전체가 판이 휘절리고 있는데 그 바다로 나가겠다고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복지에서 사회민주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방향 이거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 주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 외교 안보의 논리하고는 외교 안보 통일하고는. 또 우리는 이제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해서 그렇지. 아마 독일이 역대에 계속해서 그 연립 정부가 여러 개 들어왔지만 아마 그 외교 안보 이쪽 라인은 항상 저 기민당이었을 거예요. 주로 이제 기민당이 한 번도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는 건 국익이니까 내셔널 인트레스트니까 그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원래. 예. 네. 자,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곽세연 전 민주통합당 정책부의장께서 마무리 발언 먼저 해주시고요. 각자 발언 이후에 한 번씩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마무리할까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아주 막장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한국 사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힘은 사실은 그 대의원이라든지 밑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노총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런 저 민주당에서 울산에서 막 이런 이변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는 소수 몇몇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국민의 정치, 시민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 대표. 이제 방송 끝나면 한 30분 뒤면은 부산 결과가 나오고 내일 그렇죠. 전남 결과 나오는데 괜히 이 상태에서 또 말 잘못하면 그냥 막차 타는 수가 그렇죠. 이제 완전히 몸조심 하세요. 공신력이 바로 하락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제일 김한길 이 사태가 좀 신기한 게 진짜 현재 김한길 돈 조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김한길 자체가 엄청난 개혁 성향으로 또 대중 인기 있는 사람도 그 아니에요. 아버지 카리스마가 때문에 있는 그런 거 것도 아니야? 아니고. 김철씨? 옛날 통일사회당 당수. 통일사 그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지. 통일사회당 당수로 네. 반종북 사회주의자 그러더라고. 그렇죠. 북한에 반대하는- 아버지하고 친했다 그러던데. 네. 북한에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자지. 그렇다고 이제 김한길 씨가 노무현이랑 같이 는 정말 또 대중적으로 또 화려한 인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명예훼손 고발 당하겠다. 민주당 한가리고 될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발언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 이거 이렇게까지? 아 인생 안 풀릴 것 같은데 네. 저. 이렇게 되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말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정말 일반인이 나오는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거론되는 저는 뭐 안철수 새누리가 문재인이 나는 아니고. 새누리가 이 다이내믹스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직은 뭔지도 무슨 일 벌어진지도 모를 것 같아. 다 끝나고 이제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분석하겠죠. 자 박성현 대표께서도 마무리 발언.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김영환 씨가 지금 구금돼 있는데 예, 나중에 나오게 되면 혹시 우리 녹화 방송을 볼지도 모르니까 예, 우리가 미리 좀 아부를 한다는 뜻에서 예. 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수감 아니, 생활 잘해라든가 예, 그러니까-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예, 하나. 그러니까 격려의 메시지는 아니고 네. 뭐 인생 뭐 그만큼 다 살았는데 오래 거기 앉아 있더라도 절대 불지 말아야 될 거는 불지 말도록. 지금 아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중국 애들이 지금 너 지금 북한 내부에 대해서 아는 거 좀 풀어라. 네. 그러면 너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 텐데 뭐 우리 다 인생 사는 사람 아니요? 거기 그냥 좀 중국 국립대학에서 좀 편하게 계시오. 그분이 몇 년생이시죠? 나보다 5년 후배.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후배. 82학번. 82학번. 똥파리. 네. 82학번이다. 네, 똥파리가 유명합니다. 그만 사고 치니까 똥파리가. 수감 생활은 씩씩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 그럼.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생각하지. 우리는 네가 이빨 다 없어도 다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임플란트 예, 무슨-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사치스러운 작은 거에 거지. 집착하는 그럼. 거다. 네. 네. 저희 그럼 나와라 김영환이가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입 조용히 닫고 계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 말고 아까 하시려던 얘기.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짓궂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되면 나와요. 나올 때 되면 걱정- 나오는 네, 거고, 걱정 말고. 그럼 나오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한번 출연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국의 그 공안들이 어땠다, 왜 들어갔다? 그 얘기하면 안 또- 되지. 그런 얘기 이제 업계의 아니, 그러면- 예의를 이제 어기는 거고. 아, 그러면 이제 저 중국의 어쨌거나- 감옥의 실정이 어떻더라? 이게 좀 예. 많이 좀 시설도 보완해야 되겠고 예. 이런 얘기만 한번 근데 이제 나누면 그러려면 어떨까? 일단 국내 감옥에 좀 갔다 와야지 먼저. 예전에 그분 갔다 오시죠? 아니 최근에 국내 감옥이 엄청 호텔 수는 좋아졌거든. 네. 요새 국내 감옥에 사식이 없잖아. 아 그렇군요. 워낙 먹는 게 네, 좋아져서. 먹는 것도 좋아지고 아주 호텔방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 아직 못 드렸어. 네. 아니, 그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91년, 특히 2000년대 초 이후로 이 평양 커넥션이 대한민국 최강의 정치 상수였어요. 네. 여기서 대중조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문화 권력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돈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물리적 동원력이 최고였다. 예, 또 물리적 동원력도 영향력을 미치고 최강의 상수라고 이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항상 있는 존재였다고. 대한민국의 상수가 둘이에요. 뭡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상수가. 네. 그러니까 여권에선 박근혜 씨가 상수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 옛날에도.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 한 몸이 컨스티튜언시 지지 세력 몇 백만을 갖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상수가 이 평양 커넥션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난 10년간. 최소 10년간, 뭐 길게 보면 20년간. 그게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결에서 아니, 최종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종북 그 영향력을 받고 있던 육두품, 오두품 작골들이 이 평양 커넥션 자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동원력을 갖고 있었고 머릿수 플러스 종북 알파, 성골. 종북 성골들이 네. 머릿수 플러스 알파라는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데 지금 그 플러스 알파가 다 무너지고 있고 알파든 뭐 베타든 간에 다 머릿수만큼의 영향력도 행사를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변 대표? 아니 마무리 말씀 다 했는데 사실 네. 또 더. 그래서 바뀌는 건 뭐 명확한데 결국 북한 문제하고 맞물려 지금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제 정치로 그냥 다
수렴이 되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곽 위원장께서는 저는 이렇게 늘 뒤를 쫓아간다든지 또는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앞장선다든지 뒤에서 조직을 하는 사람에서는 내 조직이다, 내가 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중은 어떤 시기에 정치 집단을 이용하는 거고, 서로 이용하는 거지. 뭐 평양 커넥션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노당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뒤에서 조종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니들은 필요 없어라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아무튼 니들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니들 필요 없어요. 역사의 주체는 그래도 저는 민중들이고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건졌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마키아벨리가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을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격수다 33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끝내죠. 다 함께 저격 수사!